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굉장히 날씨가 화창한 일요일 오후인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계신가요? 저도 이 방송 마치고 나서 잠깐 짬을 내 한강으로 라이딩을 좀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최근 날씨가 좋아져서 자전거를 한 대 사려고 했더니 굉장히 자전거 가격도 비싸졌고 또 자전거도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말에 삼천리 자전거를 약간 주가를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실물 경제의 방향과 주가는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 주변의 사회 현상이라든지 변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가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런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겁니다. 지금 봄이죠. 날씨가 굉장히 빨리 화창해지고 있고 날씨도 점점 포근해질 겁니다. 자,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사서 여름에 팔아야 되죠. 자, 그렇듯 여름 관련 종목군들을 이제 슬슬 준비해 봐도 참 좋을 시절이 왔다라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네요. 하나의 이런 계절적 변화, 사회 현상을 보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점 생각해서 여름 관련주들 한 번씩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목요일 파월의 발언 직후 나스닥이 급락을 하면서 국내 증시도 금요일날 개파락을 출발을 하였는데요. 사실 금요일날 갭이 그렇게 크게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0. 몇 프로, 그러니까 1% 미만의 개파락이 출발했는데 그 이후 국내 증시는 중국 전인대 특히 이제 중국 시장의 눈치를 보면서 약간 추가 하락을 좀 보였었고요. 중국 증시가 개장을 하고 큰 폭의 하락을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국내 증시도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며 그 이후로는 지속적인 반등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중국 증시 일단 이 전인대에서 리커창의 경제 성장률 6%를 자신한다라는 부분이 일단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이 됐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을 뉴스를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기존에 리커창 총리가 발언하기 전에 시장에서 바라보는 중국의 이 경제 성장률은 최저점이 8%에서 거의 9% 가까운 성장을 기대했었는데 사실 나온 발표는 6%로 나왔죠. 이런 부분은 어찌 보면 시장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나왔던 내용은 이 코로나 채권 발행을 중단한다. 그리고 지방 국채를 축소한다. 이제는 부채를 관리한다. 단 부드러운 유동성을 축소하겠다. 부드러운 재정 정책을 하겠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사실 이런 부분이 시장을 짓누를 수도 있는 재료였는데 이걸 끌어올렸다라는 점이 약간은 개인적으로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이런 부분을 확인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시장을 참여를 하지 않았고요. 거의 이제 12시가 다 돼서 이 외국인이 특히 선물 시장에서 이제 파생 시장에서 주식을 들어 올리면서 시장 전체를 금요일 날은 좀 상승을 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물 시장에서는 금요일도 목요일은 2조대 매도가 나왔고 금요일도 마찬가지로 양 주체에서 1조 이상의 매도를 퍼부으면서 시장에 매물을 쏟아부었는데 사실 이런 상황 속에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은 개인의 매수세라기보다는 주식 선물 매수를 통한 시장을 끌어올리는 전략을 외국인이 썼다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국내 증시 물론 나스닥이라든지 미 증시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겠지만 이 시가부터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일단은 아직도 시장은 관망 추세를 유지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이 추세대에서 계속 박스권을 가고 있죠. 박스권을 가고 있고, 금요일 국내 시장도 이 코스피가 60일선을 이탈할 수도 있는 굉장히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일단 60일선에서 반등이 나와줬는데, 계획적으로는 이 박스권 하단에서는 적극적인 매수를 진행을 해볼 생각이고요. 이러한 박스권에서는 철저하게 박스권 전략을 써서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수가 60일선 첫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고요. 대신 그 위로는 이평선들이 촘촘하게 내려오고 있죠. 5일 이평선 저항, 10일, 20일 전부 다 저항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항을 한 번에 뚫기보다는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 이런 횡보와 반등이 지속적인 모습을 보여줄 거고, 그런 매물 소화 과정이 끝나야 증시는 반등다운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아직도 시장은 보수적인 관점을 좀 유지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또 이런 시장 속에서 가는 섹터가 있죠. 그래서 가는 섹터에 집중하는 전략도 괜찮은데, 전체적인 시장, 그냥 시장의 이 전체적인 기운 자체는 아직도 하방 추세를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간밤 미 증시를 보면은 또 엄청 다이나믹한 흐름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간밤 미 증시, 아시아 증시가 또 저점에서 크게 반등을 줬던 부분에서 약간 대조적이게 장 초반에는 또 굉장히 또 급락하면서 미국 증시도 큰 변동성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장중한 때 마이너스 13%까지 급락을 이어가다가 결국은 이제 마이너스 4%대 마감을 했는데, 이제 테슬라는 최근에 뭐 직전 CEO 발언도 있었고, 뭐 직전 CEO가 그런 말을 했죠. 뭐 GM이나 포드, 뭐 기타 자동차 회사들의 전기차 시장 진입이 결국 테슬라의 경쟁력을 훼손시킬 것이다 등등의 이슈. 그 다음 뭐 유명 헤지펀드, 유명 뭐 사모펀드, 그 다음에 각국의 이제 투자자들이 테슬라 비중을 줄였다라는 등등의 이슈들이 나오면서 테슬라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그와 연동된 국내 2차전지 업종 등도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이제 테슬라의 경우에는 이 어쩔 수 없는 제조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 대한 막대한 비용 부담이 결국 금리 인상에 따른 이 추세 이탈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대장주가 테슬라기 때문에 테슬라의 흐름은 곧 성장주의 흐름이라고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2차전지 섹터 반등 시 여전히 매도 관점을 유지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2차전지 관련해서는 아마 2주 전쯤에 제가 영상으로 언급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 회원님들한테도 2차전지만큼은 끝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 떨어지면 이제 가격 메리트라는 게 생기겠죠. 그때는 한번 관심을 갖겠지만 2차전지의 대세 상승은 일단은 좀 끝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간밤 나스닥 해외 증시를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보면요. 해외 증시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일단 나스닥 종합을 먼저 볼게요. 장중 한때 얘네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4%까지 빠졌다가 종가 1.5%면 거의 상승폭이 3% 이상 바닥에서 끌어올리면서 굉장히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반등을 준 내용은 이 고용지표가 또 시장 예상보다 2배 이상 나왔다라는 걸로 일단 끌어올렸는데요. 중요한 구간에서 일단 반등이 나왔고요. 코로나 이 사태 이후 처음으로 받는 이 120일선 첫 자리에서 나온 반등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 중장기 이평을 또 훼손하게 된다면 또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장기 이평선의 기준에서 올라가는 주식이 장기 이평선 자리, 첫 자리 구간에서는 항상 반등이 나옵니다. 첫 자리에서는 항상 강한 반등이 나와요. 첫 자리 구간에서는
강한 반등이 나오는데 이 자리를 또 이탈한다라든지 재차 이탈을 했을 때 심리가 깨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중장기 이평과의 이 거리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이런 흐름이 반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구간들 추후에도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는 박스권이 아마 이 구간에서 아마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과거 지수의 상승을 보면은 항상 장기 이평선을 딛고 올라가다가 이게 꺾이는 시점이 단기 고점이 되는 거고요. 꺾이기 전까지는 상승 추세 안에서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 단지 이격이 과하기 때문에 그 이격을 좁히는 일련의 과정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 지수는 1년 사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 안에서 일단은 외바닥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지수가 내려오다가 반등 이런 흐름을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요. 박스권을 그리고 갈 것인지 아니면은 여기서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 것인지 다음 주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흐름이 많이 좀 바뀌었다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그동안 상승을 했던 이 성장주 섹터에서 경기민감주 섹터로 많은 자금이 좀 움직였죠. 증시에 일단 가장 큰 호재로는 미국의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이 조만간 통과가 될 건데, 일단은 간밤에 1조 9천억 달러 상원에서는 통과가 됐고 8일날 하원에서 재표결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일 예정되어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까지 이루어진다면은 14일 이전에 통과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 약달러 기조로 갈 수 있다는 부분이 일단 국내 증시의 하방을 조금 지켜줄 것 같아서 다음 주도 약간 변동성은 있겠으나 큰 폭의 하락보다는 작은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봐지는 근거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좋은 호재일 수도 있는데 연기금의 지속적인 매도세가 지금 시장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요일날 장 마감 직후 나온 기사를 보면은 연기금의 스탠스가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는데, 이 내용적으로만 보면은 하반기라는 또 단서를 좀 달아줘서 일단은 이 방향성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과거에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관련 종목군들을 언급을 드렸는데, 지금 시장을 보면은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이 소비, 유통, 호텔, 카지노 등 일단은 시장을 좀 지켜주는 섹터가 된 건 맞다라고 보여지고, 최근 H&M 그리고 펜오션, 포스코 등 경기민감주가 굉장히 강하죠. 이 경기민감주에 대한 부분은 아마 시장에서 조정시 매수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된다. 왜?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끝나면 그 다음 최대 호재는 바이든 3조 달러 인프라 투자가 될 것이다. 이러한 근거를 본다면은 경기민감주 섹터도 여전히 관심권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저희는 경기민감주 섹터에 종목이 없는데 일단 경기민감주 섹터를 조금 체크를 해서 편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최근 철강 섹터가 굉장히 강했죠. 포스코 이슈가 터지면서 포스코가 신고가를 가고 포스코 엠텍이 이 현상을 갔는데, 일단 많이 올라간 거는 볼 수는 없고 좀 적게 올라간 종목 안에서 좋은 종목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증시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오늘은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다음 주는 시장에 굵직한 이슈는 한 3개 정도 요약을 해본다면, 쿠팡의 나스닥 상장이 11일 날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동방이라든지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쿠팡 관련주들의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되냐? 저는 11일까지 끌고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종목군들이 여기서 더 올라가더라도 당연히 이번 주에 매매를 끝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주까지 시세가 나온 종목으로 보면은 뭐 KCTC 올라왔죠. 그럼 월요일날 한 번 더 들어가면은 KCTC 같은 경우는 전량 매도가 돼야 되는 거고, 미래생명 자원도 이제는 다 매도를 하고 끝내야 되는 거고요. 동방이 가장 많이 올랐고 가장 무겁죠. 당연히 월요일날 저는 다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DPC를 한 예로 들어 드린다면, DPC를 보면 이 상장 이슈가 언제 나왔나요? 이때 나오면서 박살이 납니다. 그냥 끝납니다. 예, 그냥 반등 없이 이 자리까지 내려왔다라고 보면은 동방이라든지 KCTC라든지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전혀 올라갈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다 매도를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동방이 이런 구간에 지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맥라인 근처에서 조금 더 수익을 줄 수는 있겠지만 아주 조금이겠죠. 뭐 많이 먹어봤자 한 5%의 수익은 줄 수 있겠지만 여기서 떨어지면은 끝도 없이 떨어지기 때문에, 동방 끝도 없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부 다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이 최고점이죠. 이때 거래 대금 터지고 나서 2 이상 돌파를 하고 이런 자리에서 더 이상의 매수세가 없어요. 사실 주가를 끌고 올라갈 수 있는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서의 반등도 다 설거지 파동으로 봐야 되고, 그 이상은 무조건 빠른 매도가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3월 10일 또 로블록스, 이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이 미국에 상장을 하는데, 최근에 선익 시스템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그렇지만 이런 종목군들도 그 테마의 시점에서, 테마의 시점에 끝물에서 일단은 매도를 하고 다시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굉장히 큰 테마임에는 분명한데, 분명 많이 올랐잖아요.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런 구간에서부터 이게 메타버스 관련주로 크게 부각이 되면서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뭐 적어도 이런 구간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면 접근을 안 해야 되고요. 다음 주 수요일이기 때문에 아마 월화까지는 메타버스 이슈가 제가 봤을 때는 쿠팡보다 조금 더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매매를 한다면 뭐 M게임이나 메타버스 관련해서 M게임이나 선익 시스템 그리고 뭐 한빛소프트 등이 제일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볼 수는 있겠지만 아마 월요일, 화요일까지 보고 그 이상에서는 이제 추가적인 매매를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메타버스 관련해서 금요일날 저희는 안랩을 사실은 이 하단에서 들어가서 조금 큰 재미는 못 봤던 것 같습니다. 매수가가 이제 여기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뭐 약간의 수익은 볼 수 있었었는데 생각보다는 강하게 반등을 못 해준 게 좀 아쉽고요. 일단 메타버스 관련해서 알랩도 이 로블록스의 직접적인 이 지분 관계가 엮여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게 시장에 나온다면 월요일, 화요일 정도는 아마 추가 시세를 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요일날 해운 섹터가 굉장히 강했죠. HMM 신고가를 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7조 2천억에 영업이익이 2조 원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의 완전 주도주로 봐야 되고, 그 뒤를 따라서 페노션이 금요일날 시장 대비 굉장히 강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최근 포스코 흐름에서 조금 느껴야 되는 부분이 많을 텐데 경기민감주의 반등이 생각보다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 철강 회사 중에 동국제강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시가총액 9조 9,300억짜리 회사가 이제 중요한 박스권 라인을 돌파를 시도하고 있죠. 이러한 매집 구간도 거쳤었고, 이 안에서 흐름이
바뀌고 있다라는 걸 보면은 동국제강도 철강 종목 안에서 눌림목으로 접근을 할 만한 중소형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이 미국의 부양책 이후 바이든 3조 달러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에서 뭐 현대 건설 기계라든지 그다음 현대 일렉트릭 현대중공업 계열의 회사인데 얘도 중공업 이 건설 섹터로 들어가는 하나의 종목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 종목은 ESS 에너지 저장 솔루션 이쪽과 과거 현대일렉의 이 재물을 한번 보면 재물을 보면 한때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매출이 줄어들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조금 안 좋은 기간을 좀 겪었는데 올해부터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시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부분이 비용 감소와 회사의 비용 감소와 신사업 부분의 정상화가 일단은 주가의 턴어라운드 시기가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이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시작됐고 올해부터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 자체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게 변해가고 있고 일단은 그래프 자체가 일단은 그래프 자체가 정배열 상태에서 매물을 소화해 나가고 있는 차트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박스권 혹은 추세 하단이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매수 관점을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 대금이 그나마 증가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밀리면 하단에서 잡으면 좋을 것 같네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아직 1조가 넘지 않는 7천억대 종목이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좋은 구간에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정도가 시장을 지켜주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금요일날 국내 시장이 삼성전자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큰 폭의 하락이 없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삼성전자 기준에서 저는 목요일날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를 종가 매수를 해서 금요일날 반등 시 손절을 좀 했는데요. 삼성전자로 손절은 처음이네요. 작년부터 해서 이런 종목으로 손절 잘 안 했는데 일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뭐 1% 수준에서 손절을 좀 치고 마무리를 했었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어찌 됐든 이 박스권을 무조건 저는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이런 구간에서 삼성전자의 매물이 지속적으로 쌓이고 만약 삼성전자가 이 구간이 깨진다면 전체 종합주가 지수의 타격은 불가피하겠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리스크 관리는 하면서 시장을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 한 번 더 체크를 좀 해보면 뭐 신세계 호텔, 신세계 그다음 현대백화점 전부 다 좋죠. 아직까지 지금 뭐 매도 없이 보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이 수급적인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 연기금 그리고 뭐 기관계에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의 수급만큼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도보다는 보유, 홀딩 관점으로 그리고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을 찾아서 공략을 해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강원랜드를 바닥권에서 좀 잡아가면 저는 좋지 않나 싶고요.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백신의 보급이 이어지고 어느 정도 경제가 정상화된다면 주가는 그냥 적어도 원래 그 자리까지는 반등을 해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지난주는 일정이 좀 있어서 야간 라이브 방송을 못했는데 이번 주는 저녁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그때 나머지 종목군들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